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제21대 선거 본투표율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고 내일부터는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 첫 번째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기 적합한 사람인지 어제 TV토론은 국민 모두에게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어제 토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이 그저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이시네요 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썽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 누가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후보를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님 훌륭한 분입니다. 노동운동을 하셨고 행정경험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셨던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TV토론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셨을 것이라 봅니다. 김종인 이준석 체제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리즈 시절 이후 보수진영에서 전략가가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은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휘둘린 지난 3년을 통해 확인되었고 결국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망했구나 하는 탄식이 터진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전향적인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명분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끝내 귀를 닫더니 김문수 후보에게 피해자 서사 하나 얹어주고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럭저럭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의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이준석은 아직까지 이재명을 꺾고 승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길을 찾는다면은 이준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중간에서 시에시에 하면 된다는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비, 내로남불, 낡은 운동권 세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밀어내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고 AI와 로봇, 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싸움은 절대 남한산성이 될 것이 아니라 명량해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전분열한 끝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남한산성의 어둠이 아니라 12척으로 300척을 무찌르며 전세를 뒤집은 명량의 바다여야 합니다. 저 이준석이 저 뒤에 계신 충무공의 기계로 맨 앞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단순히 누구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전면에 서겠습니다. 울돌목 입구에 일자진을 펼쳐 낡은 세력과의 일전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필승카드 이준석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약자의 선을 공유하는 선수로서 오늘 뭐 이재명 후보의 후보나 경기도의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서도 노인이나 뭐 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 발표를 저희도 계획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세대별로 한다기보다는 항상 의료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큰 수혜자가 의료 취약계층이거나 노인층이 가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별 공약으로 저희 발표하지 세대나 지역별로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좀 분열적인 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약 발표의 궤를 좀 봐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설적으로 저희가 젊은 세대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일부 젊은 세대 특화된 정책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에서도 정년 연장 많이 나왔는데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연령층을 위해서 은퇴 세대를 위해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정년 연장을 그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풍선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항상 제시했던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조정을 좀 같이 논의하는 건 어떻냐. 저는 그런 정도의 합의라면은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뒤로 몇 년 늦추는 대신에 나이든 세대가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서는 약 20% 정도의 최종 임금 감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업종에서는 거의 40% 가까운 임금 감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 피크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임금 피크제의 그런 임금 감산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에는 그런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달라질 것이고요. 한국은행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요, 사실 이것을 일반적인 정년 연장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은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젊은 세대의 고용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일반적인 정년 연장보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전체적인 재정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남한산성과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만의 아집에 갇혀가지고 고립되어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비상한 각오가 있으면은 병력이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도 명량해전 당시에 일화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수군이 원균이 다 망가뜨리고, 뭐 원균은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은데요, 망가뜨리고 결국은 몇 척 안 남았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12척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걸로 제대로 뭐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12척 다 버리고 포기하고 육군으로 올라와라, 육군이랑 단일화해라, 그러니까 육군으로 막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아마 응답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내주는 것은 결국 조선을 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개혁신당이 담보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표심과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그걸 빼고는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젊고 진취적인 유권자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단일화로는 절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12척이 됐든 13척이 됐든 이곳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